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 14명이 희생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대응 과정을 감찰한 국무조정실이 지자체와 경찰, 소방의 대응 모두 부실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관련자 18명을 추가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승배 기자. 네, 정부 서울청사입니다. 네, 수사 대상자가 생각보다 많이 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존의 국조실은 경찰을 비롯해서 충청북도와 도로관리사업소, 행복청 등 관계자 18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었는데요. 이번에 또다시 18명을 추가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국조실은 오늘 오전에 브리핑을 열고 지난 열흘 동안 진행했던 최종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관련 기관이지만 기존의 대상자에 포함 안 됐던 청주시와 충북소방본부 관계자 등이 추가가 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청주시 6명, 충북소방 5명, 충청북도 4명, 행복청 1명, 그리고 미호천 임시제방공사 감리단장과 시공사 대표 등 민간인 2명입니다. 이로써 수사 의뢰 대상자는 모두 36명으로 늘었습니다. 국조실은 이와 별도로 과실이 확인된 5개 기관 공직자 63명을 소속 기관에 통보해 징계 조치할 예정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국조실은 또 기관별로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에 대해 직위 해제 등 인사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브리핑에 나선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인사조치 대상에는 지휘 고하를 불문할 것이며 여기에는 정무직도 포함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조실은 감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을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미호천교 아래에 있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 제방을 쌓은 것, 그리고 이를 제대로 감시, 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참사의 첫 번째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호우경보와 홍수경보가 발령된 비상 상황에서 신고 등 수많은 경고가 있었는데도 여러 기관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도 못해서 피해를 키웠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이번 참사에서 관련 기관들이 어떤 점 잘못했는지도 구체적으로 밝혔죠? 네, 맞습니다. 먼저 행복청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시공사와 감리사가 하천 조명 허가를 위반해서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한 뒤에 규격에 미달된 부실한 임시 제방을 설치했는데도 관리 감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제방 붕괴 상황을 인지한 뒤에도 관련 기관에 이런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충청북도는 궁평 2 지하차도 관리 주체이자 교통 통제 권한을 가진 기관이지만 이 사고 발생 이전에 통제 기준이 충족됐는데도 이를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고 교통 통제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행복청과 마찬가지로 사고 당일 미호천 범람 위험 신고를 받았지만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사고 당일 2번에 걸쳐서 미호천교 범람과 궁평 지하차도 통제 관련 112 신고를 접수했지만 실제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고 또 마치 출동한 것으로 112 신고 시스템에 입력해서 종결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주시는 미호강 범람 위기 상황을 현장 감리단장과 행복청, 경찰청 등으로부터 10번이나 신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북소방본부는 112 신고에 따라서 범람 현장에 출동한 유일한 기관이지만 현장 요원의 상황 보고에도 불구하고 112 종합상황실에서 인력과 장비를 신속하게 투입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전날 오후에 미호천교 공사 현장 임시제방 관련한 119 신고를 접수하고도 유관기관에 전파하지 않은 것도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오늘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수해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합니다. 국회 교육위에선 서울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과 교권 보호 방안 등이 다뤄집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고위 당정협의회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미 행안부 장관 등은 오늘 오전 수해 복구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데 수해 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 오송 궁평2 지하차도 침수 사고 전날 제방 붕괴 우려 신고에도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정황이 드러난 만큼 수해 대응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언급될 전망입니다. 반면 35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정부에 거듭 제안하고 있는 민주당은 오늘도 관련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경제 진짜 위기는 고물가와 고금리에 따른 서민과 중산층과 소기업의 민생 위기입니다.
고위험 민생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꼭 추경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오늘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추가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여당은 국가 부채를 우려하며 민주당의 추경 제안에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마저도 재정을 파탄 내야만이 문 정부 단독으로 재정 파탄 원흉이 되는 낙인이 찍히는 것을 그래도 물귀신 작전을 통해서 좀 나아질 것을 기대하는 건지. 여야는 민주당의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를 어제 국회에 제출한 것을 놓고도 정면 충돌했습니다.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 가짜 뉴스를 근거로 국정조사를 열겠다는 것은 한국 정치사에 듣도 보도 못한 일입니다.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엄청난 비용이 추가되는 그리고 불합리한 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네, 오늘 오후에 교육위 전체회의도 예정이 돼 있죠. 이 교권보호를 위해서 뭐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좀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교육위 전체회의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일단 서희초 교사가 숨진 경위 등 해당 사건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숨진 교사가 지난해부터 10차례 이상 학교에 상담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된 만큼 교육당국의 대처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질타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교사의 지위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도 논의됩니다. 국민의힘은 교권 침해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학생인권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낙인 효과와 같은 더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생활기록부 기재를 반대하고 학생 인권과 교권을 상충하지 않는다는 입장인데요. 오전부터 여야는 관련 기자회견을 열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학교 현장이 지나친 학생 인권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교권이 실질적으로 너무 추락해서 학습이 제대로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겼고, 학생과 교사 간 권리가 충돌해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 현장에서 극단적인 행태를 보이는 이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할 수 없는 시스템 부재의 문제입니다. 오늘 교육위에선 이와 함께 정당한 지도는 고의나 중대 과실이 아닐 경우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않는 등의 교사 면책 확대 법안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의혹의 정점에 있는 최문순 전 강원지사를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는 오늘 오전부터 최 전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 전 지사는 재작년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한 KH그룹에 사전에 입찰 금액과 정보 등을 흘려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전 지사가 KH그룹 측에 편지를 보내거나 배상윤 KH그룹 회장을 만나 이 같은 정보를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전 지사가 당시 도정 총괄자로서 KH그룹이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낙찰자로 선정되도록 사전에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취재진과 만난 최 전 지사는 검찰에선 담합으로 보고 있지만 당시 강원도는 열심히 노력한 거라며 잘 소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했습니다. 사실상 내정됐다는 얘기가 나온 지 2달 만입니다. 이동관 후보자는 무엇보다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를 복원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수정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내정됐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나왔고요. 오늘 발표된 거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했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오전 10시 브리핑에서 이동관 지명자가 언론계 중진이자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 홍보수석 등을 역임했다면서 방통위원장으로서 적임자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언론 분야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또 다양한 인간관계, 네트워킹, 리더십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 분야 국정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발표에는 이동관 지명자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는 가짜뉴스와의 전쟁에 각 나라 정부가 골몰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의 복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소감을 밝혔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의 복원 그리고 자유롭고 통풍이 잘 되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정보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먼저 총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이 지명자는 또 한국에도 BBC나 NH 같은 인정받는 공영 방송이 있어야 하며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거대 유통 기업이 나와야 한다. 과거의 틀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언론, 특히 방송에 대한 이른바 손질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동관 지명자는 앞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됐던 지난 5월 말부터 내정됐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수해 등 여러 현안이 잇따르자 지명 시기를 저울질하면서 미뤄온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현재 공석인 방통위원장 직무 대행을 맡고 있는 김효재 부부위원장의 임기가 8월 23일까지인 만큼 그 사이에 인사청문회 일정을 마치려면 이번 주가 지명 시점의 마지노선이라는 분석이 높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지명자를 둘러싼 아들 학교 폭력 논란도 이제는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라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명이 발표되고 여야 반응도 바로 나왔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동관 특보 지명은 온전한 국민의 방송을 위한 첫걸음이라면서 지난 정권에서 편향과 불공정으로 일관하며 국민의 외면을 자초했던 방송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 그동안 민주당이 지명도 안 된 상태에서 억측과 비난, 정치 공세로 일관해왔다며 오늘도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인사권을 비아냥대고 있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국민의 시선을 돌리게 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설계자였던 이동관 특보를 방통위원장에 앉히려는 건 방송장악 시즌2를 부활시키겠다는 불통선언이자 총선에 이기기 위해 방송을 정권의 앵무새로 만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아들의 학폭 논란, 은폐 의혹이 해명되지도 않았는데 부인의 청탁 의혹마저 제기됐다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조금 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방통위원장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더욱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수정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을 제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김영호 장관 임명을 제거하고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어제로 시한을 정해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최종 불발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방위 백서에서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19년째 되풀이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백서에서 자국 주변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자국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와 일본명 다케시마, 독도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며 지난해와 같이 서술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지난 3월 정상회담을 언급하면서 안보 협력 강화 등 한일 협력 부분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외교부는 일본이 올해 방위 백서에서 또다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오늘 서울 외교부청사로 야마모토 몬도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 대리를 초치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방위 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건 지난 2005년 이후 올해가 19년째입니다. 네,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복귀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가 전망만 하던 일이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이동관 특보가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이 됐습니다. 일단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아까 그 김대기 비서실장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동관 지명자 본인도 나와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아마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 중에서
이른바 방송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방송 생태계의 확립 네. 이런 측면에서 새로운 구조들을 만드는데 적임자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네. 이동관 지명자가 스스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최근에 이 가짜뉴스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정치권에도 그 가짜뉴스로 심한 몸살을 앓기도 하고 또 SNS나 유튜브 같은 이런 새로운 1인 매체가 많이 생기면서 가짜뉴스가 너무 범람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사실은 방송계에서 어떻게 포함을 해서 규제를 할 것인가에 대한 생산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가짜뉴스에 대한 전 국민적 차원에서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가짜뉴스의 어떤 새로운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데서도 방통위의 역할이 있을 거라고 보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타이밍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타이밍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네. 아까 그 리포트에 나온 것처럼 그 다음 달 23일이 네. 그 지금 대행하시는 김효재 상임위원하고 김현 상임위원이 다 같이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이 서둘러서 할 수밖에 없었냐면 이달 말까지가 그 기존에 면직된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건데 이달까지죠, 원래. 네, 이달까지인데 내 다음 달에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새로운 신임 방통위원장을 임명하지 않아서 그 활동을 취임을 하지 않으면 늦어지면은 다음 달 23일이 지나면 한 명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통위원으로 한 명만 남고 그러면 이동관 위원장이 혼자 있으면 2명으로는 의사결정에 정족수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네. 회의를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명을 해서 청문회 절차까지 맞춰서 취임을 하고 취임한 직후에 제가 볼 때는 여당 몫과 야당 몫의 그 방통위원 후임들을 새로 임명하는 절차를 가지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한다. 네. 정말 국민들도 걱정하고 그리고 언론인들 그 전에 조사를 해본 어느 조사친가 언론 관계자들. 예, 그 숫자를 말씀하시려면 그러니까 출처를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아무튼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셨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셨는데 와, 내 맘대로다. 국민의 의견과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런 정말 막가파식 인사 아닌가 싶어요. 네. 더더군다나 이동관 지명자 같은 경우는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 최시중 방통위원장이라고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예. 그 막강한 방통위원장과 호흡을 맞춰가면서 국정원과 손을 잡고 언론정악 시도를 했다라는 의혹도 있는 분이고 그리고 2달 전쯤에 지명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이 될 때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예민해하는 학교 폭력에 그 자제분이 직접 연관이 돼 있다라는 사실들이 확인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지칠 때까지 기다려서 뭐 여러 가지 그 조건을 보면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상황까지 이제 몰리니까 결국은 이제 임명을 하게 된 건데 국민들 너무 지치게 하고 그리고 국민들 포기하게 하고 이런 인사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국민과 함께 나라를 운영하는 대통령이었으면 좋겠고 그런 인사였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그 여론조사를 수치를 말씀 안 해주셨지만 많다고 하셔가지고요. 하나 제가 찾은 걸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미디어 토마토가 지난달 19일에서 21일까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9.9%가 지명에 반대했다라는 기사가 있네요. 요거는 관련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한국기자협회가 한 거는 한 80% 정도가 반대한다. 이런 여론이 있긴 했습니다. 예, 뭐 이동관 지명자가 그 기자 출신이잖아요. 기자 출신이고 또 이명박 정부 때 대변인과 또 홍보수석을 했기 때문에 네. 상당히 많은 이제 그 연관성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평가가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해관계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뭐 평가가 엇갈리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조사와 기자협회 기자들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 그런 수치가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그 평가와 우려에 대해서는 저는 이동관 지명자가 오롯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해명할 거 해명하고 또 그 우려를 표명하는 것에 대해서 또 우려를 또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서 저는 그 단계를 거쳐야 될 거라고 보고요. 청문회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복비서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폭 논란이라든지 지금 용산이나 이동관 지명자 본인 입장에서 학폭 논란은 해소가 된 것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또 홍보수석 시절에 뭐 국정원 관련 문서 이야기도 의혹이 제기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볼 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공히 서로 간에 검증을 통해서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지금 임명이 된 이후에 방통위원회가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정권의 입맛에 오락가락하면서 많은 정치적 논란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기회는 좀 그렇게 어렵게 우여곡절 끝에 임명된 만큼 좀 새로운 모습으로 방통위가 좀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뭐 학폭 논란은 뭐 당사자들도 있고 피해 당사자들도 있고 하니까 뭐 청문회 과정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과거에 있었던 국정원 문건에서 나오는 그런 청와대의 어떤 개입 이런 부분들은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데도 일단 부인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학폭 논란도 종식된 게 아니고요. 예, 그건 이제 청문회 과정을 한번 지켜보시죠. 여러 분의 피해자가 있는데 한 사람만 뭐 대면서 이미 다 화해까지 됐다. 과거의 폭력은 사실이고 그분과 화해를 했을 수는 있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도 뭉개는 겁니다. 이미 한 2달 정도 시간 끌고 나니까 국민들이 에이 뭐 안 하겠지 설마 하다가 이제 지쳐버린 거죠. 네. 그다음에 언론 장악은 이명박 정부 때 어마어마했지 않습니까? 네. KBS, MBC, 뭐 정현주 사장 몰아내기 결국은 이제 재판에서 그 정현주 사장이 이기긴 했습니다만 그러한 무리한 시도들이 있었어요. 네. 그것을 주도했던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이동관 지명자가. 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인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것이고 국민들도 무엇인가는 모르겠는데 그때 좀 잘못한 분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반대 의견을 내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려고 노력할 것이고 야당은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할 터인데 인사청문회 관계없이 네. 대통령은 임명한다라고 수순을 정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뭐 8월 23일로 해서 임명을 안 하면 안 되는 이런 상황까지 딱 해놓고 결국은 뭐 국정운영 방해한다라고 그 이동관 지명자 임명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또 야당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만한 청문회 그리고 청문회에서의 의혹 제기는 가짜 뉴스와 괴담이다. 네. 이렇게 공격할 태세를 이미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들 상식적으로 운영하는 상식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는 네. 그러한 정부였으면 좋겠는데 과거 이명박 정부 때의 언론 정악 시도 그것이 정상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때로 돌아가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는 인사다라고 생각합니다. 청문회가 쉽지는 않겠죠. 그 증인 부르고 이런 것도 뭐 협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청문회는 이제 거쳐야 되는 과정이고요. 네. 예, 여야가 다 각자의 또 주장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학폭 문제는 청문회에서 말끔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미 많은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그에 대한 이동관 본인의 해명도 있었고 또 피해 당사자의 해명도 있었고요. 언론에서 제기했습니다만 언론 측에서 제가 알기로는 대충 사실관계가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폭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치게 그 유명했던 그 드라마 악질적인 학폭 드라마를 연상하면서 그런 학폭으로 이게 프레임을 짰습니다만 고등학교 시절에 혈기 충만할 때 두 남학생이 부딪혔던 물리적 충돌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화해가 됐던 사건이었고 그리고 그 사건 이외에 모든 걸 제기했던 당시 하나고등학교와 관련된 문제 제기한 당사자가 정교조 출신의 민주당 국회의원의 보좌관이었고 이재명 대표 지지 서명을 했던 매우 정치적인 사람이었다는 것도 다 확인이 됐고 그 언론에서 인터뷰하신 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계속 제보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폭 문제는 말끔 해결됐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홍보수석 당시에 국정원에서 홍보수석실과 기타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문건 이 문건에 대한 의혹이 있습니다만 이건 그 당연히 인사청문회에서 해명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해서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비슷한 사건이 박형준 당시 부산시장 후보 때 똑같이 국정원에서 정무수석실 당시 박형준 수석이 정무수석이었잖아요. 정무수석실에 보낸 그 국정원 문건도 확보가 됐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고소를 했다가 전부 무죄 판결을 다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건의 진위 여부는 뭐 당연히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그 문건을 실제로 이동관 당시 수석이 사전에 알았는지 아니면 사후에 그 인지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인사청문회에서 뭐 말끔하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까지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보면 되는 거고요. 오늘 직접 이제 소감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 중에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나라에도 BBC나 NHK 같은 국제적으로 신뢰받고 인정받는 공영방송이 있어야 한다. 이 얘기를 뒤집으면 아직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없다. 예. YTN과 연합뉴스를 대상으로 해서 손대기를 하겠다라는 선포로 보여요. 그래서 YTN 같은 경우 가뜩이나 지금 여러 가지 조금 상황이 복잡한 상황인데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직접 개입해서 YTN 혹은 연합뉴스를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이런 언론으로 길들이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KBS와 MBC에 대해서도 아주 본격적이고 직접적으로 개입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그리고 공영통신사 네.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굉장한 위기감을 느껴야 되는 시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언론의 정신을 가지고 현업 언론에 계신 분들이 이분들의 정권의 어떤 그 칼에 기죽지 마시고 당당하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된 것 같아요.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 언론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다 이해하고 있어요. 그때 공정했다라고 보는 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국민의힘 지지하는 이분들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국민과 그리고 상식 있는 언론인들이 이동관 그 위원장과 그리고 윤석열 정부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우리 복 비서관님이 언론사 기자분들의 싸움을 부채질하는 듯한 말씀하시는데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제가 볼 때 이명박 정부로 정권 개최된 다음에 그 언론사의 장기 파업이 있었죠.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 주요 언론사들이 내부적으로 상당히 많은 그 골병이 들었고요. 그 이후에는 누구 탓을 하기 전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래서 진보 정권이 들어오면 그 노조 출신 간부들과 사장단들이 대거 그 방송을 장악하게 되고 네. 또 다시 정권이 바뀌니까 또 다시 이게 뒤바뀌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수도 없이 봐왔기 때문에 네. 저는 뭐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이미 그 20년 넘게 진행된 정권 교체의 부침에 따른 언론사의 이 경영진들의 부침, 또 언론사 내부에서의 갈등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지켜봐서 이제는 그런 걸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는 국민 여론이 훨씬 높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지명돼서 또 그러면 MBC, KBS, YTN, 연합뉴스 막 또 파업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싶은 것보다는 다시는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는 정말 공정하고 상식적인 방송 생태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저는 저 BBC하고 NHK를 언급한 것은 제가 볼 때도 지금의 KBS나 MBC 같은 경우는 진정한 공영방송이라고 보기에는 국민들이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너무나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건 우파 정권이나 좌파 정권이나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항상 정권 입맛에 맞춰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 공영방송의 참모습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될 그런 시점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대로 된 언론인 출신이고 제대로 된 방통위원장이면 국민에 맞게 정권의 부침 당하지 않는 그 언론 구조를 좀 만드는 고민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저분이 하면 또 안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술도 먹다 남은 술이고 부대도 담았던 부대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 다른 인물을 앉혀서 그 인물이 여러 가지 뭐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그 이전 정부에서도 국제적인 걱정거리가 됐었어요. 그때 문재인 정부 때 가짜 뉴스를 어떻게 손볼 거냐라고 할 때 야당에서 언론 탄압하려고 하는 거지 하면서 이제 그 언론의 자유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거다라고 하면서 반대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입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가짜 뉴스를 얘기하는 것은 또 정권 공격하는 것만 가짜 뉴스로 찍어서 거기에 대한 그 언론 길들이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을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었는데 왜 10년 전 이명박 정권이 이렇게 그 부활하는지 먹다 남은 술과 헌 부대가 또 다시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달갑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대통령실에서 이제 국회로 요청안을 보내면 국회법상 20일 안에 이제 인사청문회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또 뭐 증인을 누구 부를지 이런 걸 협의하게 될 텐데 아마 그 과정이 좀 이렇게 순탄치는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부산 자갈치 시장을 김건희 여사와 함께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염수 관련해서 이제 상인들이 좀 어려움을 호소를 하니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 괴담 현명한 시민들은 괴담을 믿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그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정치권의 지금 논쟁이 뭐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돼서 이제 사람들이나 국민 여러분들도 좀 피로감이 많이 빠져 있을 것이고 네. 이미 밝혀질 것 다 밝혀져 있고
또 IAEA의 그 객관적인 검증 보고서가 이미 제출이 됐고 일본도 이제 방류 시기만 지금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이제 더 이상 뭐 많은 논쟁이 새로운 것이 추가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것들을 그 과학과 상식에 의존해서 합리적으로 믿는 분이 계실지 아니면 여전히 괴담과 가짜 뉴스 확인되지 않은 그 근거 없는 내용에 대해서 거기에 또 귀를 기울이실지는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아마 저게 어제 그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만 그 우리 정전협정 그 기념일 그 큰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기념식 전에 들렀다고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부산에 그 큰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간 김에 아마 자가시장에 가서 지금 어떻게든 간에 이 수산업 종사자분들 또 이 자가시장에 있는 어민들이나 아니면 이 수산업 판매 상인들 같은 경우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로 계속 그 공포를 조장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거기에 가서 아마 그 괴담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고 또 이렇게 수산물 종사자들을 격려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이 대통령이 직접 이 오염수에 대해서 그리고 또 민주당의 어떤 비판에 대해서 간접적이지만 얘기한 건 거의 처음 아닙니까? 예, 처음 말씀인데요. 참 대통령의 말 언어 수준이 참 낮다. 우리 국민들이 볼 때 대통령도 야당의 주장이나 국민들의 걱정을 괴담으로 보는구나라고 인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밥을 먹으면서 이거는 깨끗한 수산물이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걱정은 많을 텐데 저희들이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라는 말씀 정도 하면 어때요? 그런 정도만 돼도 사실 야당에서는 반발할 수가 있는데 괴담으로 규정하면서 먹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대통령의 처신인지 저로서는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가볍다. 그리고 수준이 낮다. 말씀 수준이. 뭐 이런 걱정을 자아내게 하는 것이고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그렇죠. 많은 의견들이 왔다 갔다 했었죠. 그리고 걱정이 존재하는 것 또한 현실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걱정 또한 괴담으로 치부하는 정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과연 믿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분들이 하시는 저 먹방에 대해서 이거 쇼하고 있네? 라고 믿지 않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면 대통령답게 전체 국민들을 바라보는 언어와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이벤트를 좀 해야 되는데 정말 자기 편만 대상으로 하는 이런 말씀과 이벤트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이 괴담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시는데요. 그러니까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에 우리나라의 그 바닷가에도 그 원자력 관련된 그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면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정부의 대책을 논의하고 그것을 안전하게 우리가 막기 위한 여러 가지 과학적 대비책을 만드는 것이 좋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국무조정실 차장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 기관장들이 모여서 일일 브리핑을 하면서 궁금증을 다 설명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고 일본에 요구할 걸 요구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정부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행이라도 있을 그 후쿠시마 오염수에 의한 그 파급 효과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의 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정치 선동은 그게 아니었죠. 우물에다가 독을 푸는 것이다. 방사능 테러다. 테러라는 거 뭡니까? 누구를 죽이게 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핵 오염수다. 핵 폐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막연한 공포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IAEA라는 것은 유엔이 그 데리고 유엔 산하기관으로서 가장 공신력 있는 원자력 안전의 세계 국제 기구입니다. 거기에서 내놓은 과학적 검증조차도 IAEA는 믿을 수 없다. IAEA는 일본의 앞잡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로 계속 괴담을 재생산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정부로서는 우리 법교사님 말씀대로 단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전반적인 대책을 만드는 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야당이 하고 있는 시정일관 괴담에만 근거한 정치적 선동은 구분해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당 인사가 하는 건 이해해요. 그런데 대통령이 오로지 여당과 본인 지지자들의 언어를 그대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특정 정당의 대통령인 거예요. 저는 그것을 문제 삼는 겁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바닷물 마시는 국민의힘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마시라고 하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대통령은 국민의힘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언어의 선택과 처신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충고를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아서 양평고속도로로 넘어가겠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어제 양평 현장을 처음으로 방문을 했고요. 그 현장에서 고속도로에 오물이 있어서 이걸 치우고 추진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야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일단 원희룡 장관이 일단 이 사업 자체를 다시 재개하려는 어떤 출구를 좀 찾으려는 움직임인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엊그제 국토위에서 이제 상임위 질문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 양평 그 종점안, 그러니까 기존 안과 새로운 대안 그 지점을 직접 가서 주민과의 간담회를 가졌고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출구 전략을 일단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7월 6일 날 했었던 백지화 선언이라는 건 사실은 좀 전격적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도 사실은 이 백지화 선언 자체를 지금 물고 늘어지는 지금 형국인데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 시작은 대통령 처가 게이트, 김건희 로드, 뭐 권력형 비리 이렇게 네. 얘기했다가 그 부분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디론가 실종돼 버리고 그런데 왜 화를 버럭내면서 백지화 시키느냐라는 것이 또 민주당이 이제 논점에 옮겨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정격적인 백지화에 대한 것들을 지금 적당한 출구를 마련해서 특히 민주당까지 같이 논의에 참여해서 어떤 안이 적절한 대안인지를 정말 전문가들과 또 양평 주민들과 또는 여야 의원들이 다 모여서 정말 의견을 좀 생산적으로 논의를 해가지고 가장 효율적이고 또 경제적이고 양평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환경에도 적합하고 그리고 아무런 논란이 없는 그런 대안 노선을 마련하는 데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어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의 정쟁의 수준은 이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이미 지난주에 그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7년치 자료를 다 올려놨기 때문에 55개? 예, 그걸 저도 다 읽어봤습니다만 읽어보고 정말 상식과 합리성이 의존한 사람이라면 다 납득이 다 됩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돼 왔던 건지. 보통의 고속도로 진행과 똑같은 방식으로 예타 2년하고 본타 2년 하면서 진행이 되어오는 과정이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 발목을 비틀어서 손목을 비틀어서 노선을 변경했다는 이야기는 택도 없는 이야기인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왜 백지화 시켰냐라고 지금 사실 민주당이 공세를 벌이는 것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출구 전략을 원희룡 장관 이제는 조금씩 모색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출구 전략을 찾고 있는데 그 출구를 열어줄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공범 만들기 같아요. 그리고 나서 민주당이 동의했기 때문에 나중에 정권 바뀌고 나서도 수사 대상을 피하려고 하는 이런 작전 아닌가 싶은데요. 이 양평고속도로를 막은 오물은 사실상 국토부의 원희룡 장관을 비롯해서 일부 몇몇 사람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부 정책 고속도로를 확정하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과 프로세스가 필요해요. 그 전 과정은 정상적으로 됐는데 문제는 예타안이 결정되고 나서 대안이 나오기까지 그 몇 개월, 그 몇 개월 동안 뭔가의 작동이 있었다. 이것에 대해서는 말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도 계속 바뀌는 것이고 처음부터 여러 차례 해명이 바뀌는 것을 우리들은 확인했잖아요. 그 해명이 바뀐 것에 대해서 설명도 못합니다. 그리고 엊그제 국토위에서도 제대로 업무도 제대로 모르는 이런 그 장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실제 부동산 꾼들이라고 하는 분들은요. 개발이 어려운 땅을 개발 가능하게끔 바꿔내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제가 볼 때 김건희 씨 일가에 있는 분들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 같아요. 양평 공홍지구 같은 경우도 그런 특혜를 받고 그러면서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다른 지역에 전국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면적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곳에 땅을 사놓고 제가 살고 있는 아산시 배방 그쪽도 신도시 쪽인데 그쪽에서도 상당한 부분의 시세 차익을 그 김건희 씨 처가에서 뭐 거둬갔다라는 어떤 언론 보도도 나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의혹이 있다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하든지 본래 예탄을 두고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백지화까지 가니까 백지화도 문제인 것이고 그리고 예탄 원안을 근본적으로 무시하고 이상한 과정을 거쳐서 그 대안을 확정시킨 것도 문제인 것이고 그 모두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만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저는 본래의 정치적 입김이 작용하지 않은 그 예타안 이것을 추진한다라고 하면 양평 군민들이나 우리 국민들도 인정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것에 기초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더 듣는 과정 이러면서 좀 원한대로 확정을 시키고 그리고 현재 이 의혹에 대해서는 이건 나중에 수사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윤희숙 의원인가요? 그분도 국민의힘 쪽에서 국정조사를 막을 명분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윤희숙 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그런 말도 인터뷰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피하려고 하지 말고 숨지 말고 전 당당하게 임하면 지금 야당의 공격에 무리한 공격이 될 수 있고 내년 총선에서 오히려 무리한 공격을 한 야당이 심판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러면 국정조사와 특검 저는 받는 것이 대통령의 앞으로의 국정 운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원래 우리 그 실장님께서도 국정조사 특검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맨 처음 이 의혹이 불거졌을 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윤희숙 전 의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네요. 비슷한 얘기를 했고요. 국정조사가 뭐 의혹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걸 씻기 위해서 모든 의혹을 씻기 위해서 하는 건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정조사와 특검을 제가 받자고 했던 건 그때는 하도 답답해서 네. 너무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로 괴담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면서 옮겨 다니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그럼 제발 국정조사나 특검을 해가지고 민주당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자는 의미에서 한 거고요.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정조사는 지금 이제 원희룡 장관이 뒤늦게라도 이게 출구를 만들어서 네. 민주당과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서 양평 주민들의 이야기도 듣고 그다음에 전문가들 이야기도 듣고 그러면 애타한 대로 할 것인지 변경을 할 것인지 제3의 안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 논의하자고 지금 출구를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국정조사 툭 던진 거예요. 그럼 몇 달 동안 이게 또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국정조사 해봐야 증인 선정부터 싸우기 시작해서 네. 반쪽 국정조사 하면 또 불러다가 계속 또 이야기하고 정쟁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에서는 국정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고 그러나 아마 우리 원희룡 장관이나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도 마음 같아서 저랑 똑같을 거예요. 제발 다 특검했으면 좋겠다. 특검에서 누가 정말 가짜 거짓말 하는지 파헤쳐서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제가 지난주에 올라왔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보시면 이게 예비타당성 조사 2년 통과된 다음에 본타당성 조사 2년이 진행되는 과정에는 가장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법과 절차에 따른 진행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그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건 네. 55건이 굉장한 분량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걸 국민들한테 보라고 이렇게 던지는 것 같아서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예. 일타 강사로 한번 예. 설명을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질문할 때마다 말이 바뀐다 그러는데 말이 바뀐 게 아니고요. 민주당이 이걸로 의혹을 제기하면 그에 대한 답변을 한 거고요. 또 다른 걸로 의혹을 제기하면 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거예요. 이걸 네.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처음엔 이게 시작이 대통령이 자기 부인네 집값 올려주려고 권력에 개입해서 팔을 비틀어서 노선 변경했다는 거 아닙니까? 명백하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 합니까?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본질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아 그러면 장관이 했나? 장관도 보고를 받고서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6월 말에. 그 장관이 안 했어. 그럼 인수위가 했나? 인수위도 그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 때부터 용역 발주를 해서 용역업체가 했다는 걸 드러나니까 그럼 용역업체가 했구나. 용역업체 나와서 그런 일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양평군에 무슨 도로 과장이 했다. 이렇게까지 옮겨 다지는 거예요. 거기다 해명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정말 정치권에 있으면서 이 양평 괴담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것 제 자신이 참 실망스럽고 창피합니다. 너무나 명백하고 정확한 사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계속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거예요. 하나만 예를 들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다음에 민주당 국토위 소속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엽니다. 보셨을 거예요. 5가지 무슨 법 위반이라고 했는데 그중에 제일 첫 번째로 문제 제기한 게 뭐냐면 예탄 공사 비용보다 본 타당성 조사에서 변경됐을 때 이 사업비가 15% 이상 올라가면 재조사를 하게 돼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들고 나와서 야 봐라 2019년에 예탄 예산은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2022년에 이번에 지금 진행 대안 노선은 이렇게 비싸서 15%가 넘는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거기에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람은 국토교통부 차관을 지낸 맹성기 의원도 있었어요. 국토교통부한테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국토교통부에 1년만 근무한 주무관이면 알 수 있는 걸 새빨갛게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사업비 관리 지침 43조에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어요. 예탄하고 본타당성 변경안을 비교했을 때 그것은 예탄 시점으로 환산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환산하라고 계산하는 것을 그 사람이 일부러 뺐는지 아니면 모르고 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부풀려 놓고 15% 넘었으니까 다시 하자. 이런 식이에요. 매번 질문이.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해도 그걸 귀 닫고 안 듣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2시간을 설명할 수도 있어요. 오 실장님이 조만간 일타강사로 나서실 것 같아요. 제가 오희룡 장관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저희 한 1분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래 말씀하셨으니까. 짧게. 죄송합니다. 바뀐 거요. 민주당에서 바꿔달라고 요청했다고 처음에 그렇게 발표했잖아요. 원희룡 장관이 거짓말한 거잖아요. 아 양평 군수가 민주당 군수가 바꿔달라고 했잖아요. 아니라고 하잖아요. 하나 아이씨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 오래 하셨어요. 잠시만요. 진짜 잠시만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비서관님 얘기 짧게 듣고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거짓말했잖아요. 그리고 노선 L자로 꺾어달라고 누가 요청했어요. 거짓말했잖아요. 그리고 김건희 씨 그 일가 땅
용도 변경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잖아요. 변경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거짓말로 해명을 하니까 그 거짓말 의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다 가짜 뉴스다 또 괴담이다라고 공격하면 저는 그 나중에 정권 끝나고 나서 수사할 거예요. 그럼 누군가 감옥을 갈 겁니다. 근데 정권 바뀌고 나서 하면 또 정치 보복이 되고 불행한 정치 역사가 되풀이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때 지금 윤석열 장모 감옥 가 있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좀 공평하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이 의혹에 대해서 해소하고 넘어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국정조사는 정쟁이 되니까 특검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누가 알겠습니다. 감옥에 갈지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전 70주년인 북한의 전승절 열병식에 화성 17형과 화성 18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등장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어젯밤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전승 70년 경축 열병식이 성대히 거행됐다며 신형 무인 정찰기와 무인 공격기도 시위 비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강순남 국방상이 연설했다고 전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열병식에 참석은 했지만 직접 연설을 하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 RFA는 북한의 전승절 열병식에서 이동식 발사대 차량 5대 이상이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RFA는 민간 인공위성 업체인 엄브라 스페이스가 운용 중인 초소형 합성 레이더 위성을 통해 이 같은 위성 사진을 확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발주한 경기 남양주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에 철근이 빠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4월 입주를 시작한 남양주에 있는 이 아파트에서는 지하주차장 기둥 16개 가운데 15개에서 보강 철근이 빠진 게 발견됐습니다. LH는 전국에 입주가 예정됐거나 현재 건설 중인 아파트 단지 가운데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와 같은 구조로 설계된 현장을 점검한 결과 부실 시공을 확인했다며 긴급 보강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낮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를 무차별적으로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조선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지인에게 교도소에 다녀오느라 당분간 보지 못할 것 같다고 하는 등 전부터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조선도 계획 범행이었다고 시인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검찰에 넘겨지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는 서울 신림동 흉기난동범 33살 조선. 신상이 공개됨에 따라 마스크를 쓰지 않은 모습으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계획 범행이었는지 묻는 말에 예라고 짧게 답하면서 호송차에 탔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계획했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언제부터 계획하신 건가요? 홍콩 묻지마 살인 검색하신 거 맞나요? 조선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지하철 신림역 앞 골목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했을 흉기를 마트에서 훔치고 신림동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한 뒤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도 받습니다. 일주일 동안 조선을 조사한 경찰은 범행이 사전에 계획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범행이 일어나기 며칠 전 조선에게 누군가를 좀 때려 죄를 짓고 교도소에서 한 1, 2년 살고 올 것 같다며 범행을 암시하는 말을 들었다는 지인의 진술을 확보했고 조선이 지난달 이번 범행과 수법과 준비 과정 등이 비슷한 홍콩 묻지마 살인 사건 등을 검색한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범행 직전 컴퓨터를 망치로 부수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까지 포착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조선은 오랫동안 자신보다 신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조건이 나은 또래 남성들에게 열등감을 느껴왔고 살인 욕구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범행 동기를 설명하면서는 자신은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다만 마약을 복용했다거나 할머니에게 꾸지람을 듣고 범행했다고 말했다가 번복하는 등 진술이 오락가락해서 신빙성을 둘러싸곤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계획 범행 여부와 범행 동기 등을 꼼꼼하게 밝혀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지난 4월 말 주가 폭락 사태에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김 전 회장 자택과 서울 여의도동에 있는 키움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김 전 회장의 휴대전화와 폭락 당시 거래 내역 등을 확보했습니다. 계곡에서 물놀이 하던 대학생 3명이 소용돌이에 휩쓸려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원래 많은 사람이 찾는 곳이었지만 최근 비가 많이 내리면서 물이 많이 불어 있었고 물살도 평소보다 강했습니다. 허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위군 북여면에 있는 동산 계곡입니다. 이곳에서 물놀이 하던 대학생 4명이 물에 빠진 건 오전 9시 반쯤입니다. 바위 틈 물길을 따라 미끄럼을 타다 물소용돌이에 휘말린 겁니다. 한 명은 탈진 상태로 구조됐지만 나머지 3명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쭉 내려가다 중간에 수심이 좀 깊은 지역이 있습니다. 바위가 좀 깊게 패인 곳 있잖아요. 거기에 좀 소용돌이가 좀 심하거든요.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오지는 못하는 거죠. 사람이 가라앉아버리고. 계곡은 바닥이 보일 정도로 수심이 얕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부는 달랐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어진 호우로 수심이 갑자기 깊어지는 물 웅덩이가 만들어진 겁니다. 더구나 사고가 난 곳은 계곡물이 한데 모이는 곳이어서 물살도 거셉니다. 놀러도 많이 가고 주차장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아는 지역이었다 하더라고요. 비온이라서 루량이 좀 있었고 사고 지점은 성인기 이상이었다 하더라고요. 소방당국은 물놀이를 할 때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고 위험 지역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송준입니다. 오늘 오전 8시 50분쯤 인천 오리동에 있는 사거리에서 직진하던 화물차와 좌회전하던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승용차 운전자가 얼굴 등을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화물차가 신호를 어겨서 사고가 난 걸로 보고 블랙박스 분석 등을 통해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에는 대구 지산동 3층짜리 다가구 주택 2층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집에 있던 40대 여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태풍 독수리가 필리핀을 강타한 가운데 수도 마닐라 인근 지역에서 보트가 강풍에 전복돼 최소 25명이 사망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마닐라 인근 해안 도시인 비난고난 앞바다에서 운항 중이던 보트가 전복됐습니다. 당시 바람이 강하게 불자 승객들이 놀라 한쪽으로 몰렸고 이 때문에 배가 크게 흔들리면서 뒤집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구조당국은 이 사고로 최소 2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고 당시 승객 몇 명이 보트에 타고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번 달 미국과 유럽, 아시아 각국이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가 불러온 인재라고 진단했습니다. 아시아의 온난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김태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유럽의 폭염이 덮친 가운데 그리스 휴양지인 로도스 섬과 에비아 섬은 연일 산불이 퍼져나갔습니다. 시칠리아를 비롯한 이탈리아 남부도 산불 피해가 심각합니다. 유럽연합은 산불 증가에 대응해 소방 항공기를 대량 구입해 공중 소방 함대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The situation that we see in Southern Europe shows that we are in the climate crisis. The scientists have been telling us about this, and we have been preparing for this. 튀르키의 최대 도시 이스탄불 시민들은 40도가 넘는 무더위를 식히기 위해 보스포러스 해협에 뛰어듭니다. 미국 남서부 지역을 한 달 넘게 달궜던 열돔은 이제 북동부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기후학자들은 이번 달 미국과 유럽, 중국을 휩쓴 폭염이 기후변화에 따른 인재라고 진단합니다. We found that it was virtually impossible for this event to happen without climate change. So climate change played a huge role on intensifying the magnitude of these events in the US and Southern Europe and also in China. 연구진은 이런 폭염이 2년에서 5년마다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세계 기상기구는 아시아의 온난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기후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최근 30년간 아시아 온난화 추세가 그 직전 30년에 2배에 이르면서 수해와 가뭄이 빈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1991년부터 30년간 아시아 평균 기온은 이전 30년보다 1.68도쯤 높아졌습니다. 지구촌을 덮친 폭염이 다시 한번 기후위기 대응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반란을 일으킨 러시아 용병단 바그너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거듭 건재를 과시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프리고진은 러시아 제2의 도시 상트페테부르크에서 열린 러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의 정상회의 근처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활동하는 바그너 그룹의 핵심 인사 드미트리 시티는 프리고진이 사절단 일원으로 추정되는 인사와 웃으며 악수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실었습니다. 오늘도 푹푹 찌는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습도가 높아서 더위로 인한 불쾌감이 무척 심하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4도, 경주는 무려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겠고요. 당분간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피서 떠나시는 분들은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저녁까지 내륙 곳곳에 5에서 많게는 60mm의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곳에 따라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쏟아지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오늘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 34도, 대전과 광주도 34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밤에는 열대야가, 낮에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고요.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곳곳에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뉴스앤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